요즘 해외 직구 한번 해보신 분들은 결제 금액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 달러 가격은 똑같은데 원화로 찍히는 금액이 몇 달 전이랑 완전히 달라요.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호텔, 같은 항공권인데 체감 비용이 확 올라간 느낌. 착각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는 건 1달러를 사려면 1,5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원대였는데 지금은 200원 넘게 올라간 겁니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원화로 2만 원 넘게 더 내야 하는 셈이에요. 1,500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심리적 방어선이 뚫린 겁니다. 시장에서는 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봤거든요. 그 선이 무너졌다는 건 다음 저항선인 1,550원, 1,600원까지도 열려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해외 직구가 비싸지고 여행 경비가 늘어나는 걸로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환율이 우리 일상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 쓰는 기름, 입는 옷에 원재료 상당 부분이 수입품이고 환율이 오르면 이런 수입 원자재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고 결국 마트 물가가 뛰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한테는 직격탄이에요. 대기업은 금융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지만 동네 치킨집이나 빵집 사장님은 수입 기름값이, 밀가루 값이 올라도 그냥 맞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수차례 시장에 개입했는데도 환율이 1,500원을 뚫어버렸다는 겁니다. 개입할 때마다 잠깐 눌렸다가 금방 원래 자리로 돌아오더니 결국 마지노선마저 넘어선 거예요. 이 패턴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왜 이게 더 위험한 신호인 건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원화가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와 외환당국은 이걸 막기 위해 시장에 여러 차례 개입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요.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은 달러 가격,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마치 과일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 정부가 비축분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어땠느냐? 개입하면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또 개입하면 또 잠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요. 이 패턴이 반복되더니 결국 1,500원 선마저 뚫려버렸습니다.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원래 정상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정부가 개입한 후에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되다가 급기야 심리적 방어선까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개입은 오래 못 간다.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무한하지 않다. 환율이 오르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정부의 의지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걸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500원이 뚫린 순간 그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이 순간부터 환율은 단순히 달러를 사고 파는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전으로 바뀝니다. 그럼 대체 뭐가 환율을 밀어 올리는 근본 원인이냐? 정부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기업들의 달러 결제 수요, 글로벌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맞습니다.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야 모든 나라가 다 겪는 건데 왜 유독 한국 원화만 이렇게 약해지느냐? 다른 나라는 이 정도로 안 흔들리는데 왜 한국만 유독 취약해 보이느냐? 이 질문에 대해 시장이 납득할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약점이 있는데 당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는 순간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럼 그 구조적 약점이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입니다. 금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율이에요. 미국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주는데 한국 은행에 넣으면 틀을 줍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넣겠습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쪽이죠. 돈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와 기대 수익률을 따라 움직여요. 미국 금리가 높고 그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립니다. 한국에 있던 도도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국 금리가 더 높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이 훨씬 복잡해요.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은 소비 쿠폰 같은 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지만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과 가계부채 부담도 어마어마하고요. 여기서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미 빚더미에 앉은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내수 경제가 더 쪼그라듭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돈이 미국으로 더 빠져나갑니다. 원화 가치가 추가로 떨어지면서 환율이 더 뛰는 거예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 선택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은 시장은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원화 약세의 첫 번째 구조적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시장에 풀린 돈의 양, 유동성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 사과가 10개 있으면 사과 한 개의 가치가 꽤 높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과를 1000개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 한 개의 가치가 떨어지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원화가 많이 풀리면 원화 한 장의 가치가 떨어져요.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미국도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라는 건 전 세계가 무역이나 금융 거래를 할 때 기본으로 쓰는 화폐라는 뜻입니다. 석유를 사든 반도체를 사든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어서 가치가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한국 원화는 다릅니다.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한국 밖에서는 원화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화를 많이 풀면은 수요는 안 늘어나는데 공급만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환율이라는 건 미래 기대를 선반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 돈을 더 풀 것 같다, 부채가 더 커질 것 같다는 불안이 생기면은 환율이 먼저 반응해요. 미래의 위험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거죠. 결국 지금 환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화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느냐? 아닙니다.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요. 개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개입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로 읽히느냐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입이 이렇게 읽히면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이 잠깐 과열됐으니 정부가 질서를 잡아주는 거다.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린 걸 바로잡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시장은 안심하고 진정됩니다. 하지만 개입이 이렇게 읽히는 순간 상황이 반전됩니다. 당국이 다급하다. 어딘가 심각한 약점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시장은 오히려 달려듭니다. 왜 그러냐면 외환 시장이라는 게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을 시험하려는 움직임이 생겨요. 예를 들어 투기 세력이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일부러 떠보는 거죠. 1,500원이 뚫린 지금 시장은 이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환 보유고가 핵심이 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뭐냐면 국가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쌓아둔 달러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면 이 저금통에서 달러를 꺼내 시장에 풀어야 해요.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 가격이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이 저금통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금통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느냐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느냐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단순히 줄었네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저 속도면은 몇 달 뒤에 얼마가 남을까, 언제쯤 바닥이 보일까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환율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일종의 베팅 게임이 됩니다. 시장은 당국의 심리, 보유고의 소진 속도, 개입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번 주는 어느 환율 구간에서 개입하나, 언제쯤 탄약이 떨어지나, 이런 시선이 붙는 순간 당국의 개입은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달러를 파는 행위가 경고가 아니라 저금통이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외환 보유고에서 26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예요. 1월에도 1억 5천만 달러가 추가로 줄어서 두 달 만에 거의 50달러 가까이 소진된 겁니다. 외환 보유액은 4,259억 달러로 4,300억 달러 선이 이미 무너졌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 달러까지 남은 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국가 신뢰의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을 넣을지 말지 결정할 때 혹시 위기가 오면은 한국 정부가 달러를 동원해서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 체력을 재는 기준이 바로 외환 보유고예요.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면 해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은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 인식이 퍼지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위험 수당이에요. 한국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이 한국은 좀 불안하니까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부도 기업도 해외에서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면은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고 결국 우리 생활에 영향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올라가면 외환 보유고에 들어있는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부풀려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환율이 높으니까 같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원화로 치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외환 보유고 숫자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착시 효과를 뚫고 줄어들었다는 건 실제로 팔아치운 달러의 양이 우리가 보는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환율이 안정되면은 그 착시 효과가 사라지면서 외환 보유고 숫자가 한 번에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기업들한테 전이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업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만큼 달러를 쏟아부어도 1,500원을 못 막았고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미리 달러를 확보해 놓자는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 사재기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라면이 부족해질 것 같다는 소문이 돌면은 당장 필요 없어도 미리 사놓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라면이 부족해지죠. 기업들이 달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고 달려들면은 달러 수요가 또 늘어나면서 환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1,500원이 뚫렸으니까 1,550원, 1,600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아닙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수출 기업이라고 해도 원자재와 부품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같은 달러 가격에 원재료를 들여오더라도 원화로 치면은 비용이 확 뛰거든요. 에너지, 반도체 소재, 산업용 원자재를 많이 쓰는 업종은 환율 상승이 곧바로 원가 상승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과거처럼 고환율 효과가 수출 기업에 그대로 돌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삼성도 현대도 공장이 미국에, 베트남에, 인도에 있거든요. 현지에서 달러로 벌어서 현지에서 달러로 쓰면은 굳이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고환율의 수출 효과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환해지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환해지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선물환 계약이라든지 통화 스와프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이 보험 비용 자체가 폭등한 겁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 보험료를 감당 못해서 환율 변동에 맨몸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들은 더 타격이 큽니다. 달러로 빌린 돈이 있으면 환율이 올라갈 때 원화 기준으로 빚이 불어나요. 예를 들어 100만 달러를 빌렸는데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는 13억 원이었던 빚이 환율이 1,500원이 되면은 15억 50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돈을 더 빌린 건 아닌데 장부상 빚이 2억 원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에 찍히면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은행 대출도 어려워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연말 기준 환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연말 종가 환율로 작성되거든요. 1월 31일 환율이 높으면 그 기준으로 1년치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연말에 환율이 폭등하면은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정부는 보통 연말에 환율이 너무 튀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지난해에는 그 방어벽이 뚫렸고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출 기업의 외환 거래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관세청이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 외환 거래 단속 TF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외환 거래를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관세청 직원이 기업에 한두 달간 파견되어 장부와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운영한 무역 금액이 5천만 달러를 넘는 기업 중에서 수출 대금을 안 받아오거나 수입 대금을 안 보낸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38곳입니다. 대기업 69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45곳. 숫자만 봐도 파장이 상당하죠.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하겠다는 목적 자체야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에 이 조치가 시장에 어떤 메시지로 읽히느냐예요. 환율이 1,500원을 뚫은 한복판에서 기업 단속 소식이 나오면은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개입으로는 안 되니까 기업을 압박해서 달러를 빼내려는 거다. 수급을 풀기보다 수요를 억누르려는 거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조사 리스크가 생기면 당장 필요한 환해지 거래도 미루게 됩니다. 혹시 이것도 조사 대상이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달러를 사는 것도 파는 것도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환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들면은 작은 충격에도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단속이 단기적으로는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국민연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였거든요.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해서 달러를 조달한 겁니다. 외환 스와프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원화를 일정 기간 서로 바꿔 쓰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국민연금한테서 달러를 빌려다가 환율 방어에 쓰고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에요. 장기 수익성과 기금 안정성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환율 방어의 도구로 쓰는 순간 연금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환율이 정부 생각과 다르게 계속 올라가면은 국민연금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원 방어에 패한 지금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손실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결국 국민이 그리고 미래 세대가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정부는 환율 폭등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를 보면요. 12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는 전월 대비 61.9% 줄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해외 주식 투자는 오히려 2.8% 늘어난 40억 8,580만 달러였어요. 민간 자본 유출은 줄어들었는데 공공부문이 오히려 달러를 더 쓰고 있었던 겁니다. 환율 안정을 외치면서 또 자기 식구가 이제 달러를 빼나가고 그 책임을 개인 투자자한테 전가한 셈이에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이러면 누가 정부 말을 믿겠습니까? 정책 신뢰도가 무너지면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환율은 더 흔들립니다. 1,500원이 뚫린 데에는 이런 신뢰 붕괴도 한몫을 한 겁니다. 여기에 외부 압력까지 겹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거든요. 환율 관찰 대상국이 뭐냐면 미국이 자기네랑 교역 규모가 큰 나라들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일단 관찰 대상 명단에 올리고 더 심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한국은 2023년에 명단에서 빠졌다가 2024년 11월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관찰 대상국이 되면은 당장 제재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 정책이 미국의 감시 아래 놓인다는 게 문제예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미국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환율 방어가 아니라 원화를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읽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커집니다. 관세, 방위비, 반도체 공급망 같은 이슈와 환율 문제가 엮이면 한국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대미 투자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그중 이 달러는 매년 200억 달러씩 장기 투자한다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원화 약세 때문에 이 투자를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율이 1,500원인 상태에서 200억 달러를 미국에 보내려면 원화로 30조 원이 넘게 필요합니다. 환율이 1,300원대였을 때보다 수조 원을 더 써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은 외환 보유고에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를 미루면 한미 관계 신뢰가 흔들립니다. 어느 쪽을 또 리스크가 따라붙는 상황이에요. IMF에서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외환 시장 규모 대비 환해지되지 않은 달러 자산이 25배 안팎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해지가 안 된 달러 자산이라는 건 환율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가지고 있는 달러 투자금이에요. 이 규모가 외환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물량의 25배라는 뜻입니다. 유럽 주요국은 이 비율이 한 자릿수거든요. 25배면 극도로 높은 겁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면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면 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해지에 나설 수 있거든요. 달러 매도 주문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외환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은 이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제한적이라서 금융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시중에 풀린 원화가 많아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는 2달 연속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정책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행동은 정부가 하는 말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도 부담인데 6개가 겹쳐 있으니 1,500원이 뚫린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환율 폭등은 뉴스 속 숫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생활로 내려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공장 원가가 뛰고 원가가 뛰니까 마트 물가가 올라갑니다. 해외여행 비용, 유학 비용, 해외 직구 가격이 다 올라가요. 기업들은 비용 압박에 투자와 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환율 변동에 대한 보험을 들 여력이 없어서 피해를 그대로 흡수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금융 방어라도 하지만 동네 식당, 동네 공장은 방패가 없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는데, 이 환율 정책이야 정부가 하는 건데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냐? 맞습니다. 환율을 잡는 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1,500원이 뚫린 지금 내 자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산 배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를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환율이 1,500원을 넘은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오히려 높은 가격에 물릴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 자산이 전부 원화로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적금, 부동산, 주식, 전부 원화 자산이라면 환율이 더 오를 경우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니까요. 달러 예금이든 금이든 해외 ETF든 일부 자산을 다른 통화나 실물 자산으로 분산하는 걸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외 결제나 유학 자금처럼 가까운 미래에 달러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환율 변동에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환전하기보다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바꾸는 분할, 환전이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환율이 더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니까 시점을 나눠서 평균을 맞추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은 시기에는 해외 직구, 해외여행, 해외 구독 서비스 같은 달러 기반 지출이 체감보다 훨씬 커져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소비 중에서 환율 영향을 직접 받는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입니다. 97년 IMF 때도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뉴스가 위기를 제대로 알려줬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환율이 얼마인지,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 이게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환율은 경제의 천계입니다. 천이 올라가면 해열제를 먹을 수 있지만 감염 자체를 고치지 못하면 열은 반드시 다시 납니다. 외환 보유고는 이 나라의 혈액과 같습니다. 혈액이 줄어들면 몸은 급격히 약해지고 시장은 그 순간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1,500원이 뚫렸습니다. 다음 방어선은 어디일까요? 1,550원인지 1,600원인지 아니면 방어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건지. 환율 폭등은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예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만큼 그 경고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다시 97년과는 다른 형태의,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